늘 반가워요. 아이고 오늘도 빅뉴스가 많습니다. 정치부회의 안 보면요 세상의 흐름을 놓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3월 28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어제 저희가 이제 유력하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 갔던 그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확인됐습니다. 네. 2012년에 집권한 이후 한 6년 만에 첫 방중이기도 하면서 북한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외교 네, 무대의 첫 데뷔죠. 네, 데뷔전을 치른 건데요. 네. 한반도 비핵화,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내놨습니다. 네, 아무튼 뭐 변수가 하나 늘었어요. 네. 그죠? 자, 최 반장, 그 세월호 7시간 보고 조작 얘기는요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옥중 조사를 그러니까 두 번째죠. 옥중 조사를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네, 잘 됐습니까? 오전 10시에 그 부장검사 2명이 직접 구치소로 갔는데요. 뭐 네.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아, 그래요? 오후에 다시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또 시도했대요? 네, 여전히 불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사를 안 받겠다는 의사가 뭐 분명하군요. 네, 뭐 일찍 기소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핵 관련 대화를 했습니다. 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또 동조적 조치를 한다면은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과의 정상회동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차 또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전에 이제 우리 특사단에게 언급했던 것보다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비핵화에 대한 그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핵談판에 이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승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북중이 생각하는 단계적 조치가 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뭐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요. 일단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가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북미가 만나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북한하고 중국은 단계적 조치를 강조했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띕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시간 전쯤에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뭐 정말 충격 그 자체죠. 그 세월호 참사 당일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죠. 박 전 대통령이 방 안에만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최순실 씨가 그날 오후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그 보고를 받고 사고 관련 소식을 듣고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화가 불통이었고 결국은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한테 가서 큰 소리로 부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침실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장수 전 실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시간이 10시 22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골든타임을 오늘 그 검찰이 10시 17분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둥지둥하고 침실에 머무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날 오후에 이제 반장들도 기억하겠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을 뒤늦게 찾아서 아니 뭐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구조를 못했느냐 뭐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논란이 좀 됐었는데 아무튼 그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씨의 조언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윤전추 전 행정관이라든지 아무도 뭐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리고 이 보고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은 공문서 조작도 이루어진 사실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야, 정말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이 소름 끼쳐요. 네? 네, 소름 소름 끼칠 정도예요. 네,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국무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어서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 발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속보 간단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미투 관련 속보 또 정치권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권 후 6년 동안이나 북한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미가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전격 성사된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은둔의 지도자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권 후 단 한 번도 국제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 방중한 겁니다. 이 긴박했던 3일을 한번 되돌려보죠.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문제의 특별 열차를 타고 북중 접경 지역인 단동을 통과해 6년 만에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17시간을 달린 끝에 26일 오후 삼엄한 통제를 받는 베이징역에 도착, 본격적으로 외교 데뷔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 내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버금가는 특급 의전을 받았는데요. 첫 일정인 북중 정상회담은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고 국가 정상에게만 행해지는 의장대 사열도 받았습니다. 시 주석 내외와 악수를 나누는 김 위원장, 또 이설주의 육성도 아주 짧게 공개됐습니다. 이어진 환영 만찬은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식으로 유명한 진서다팅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나 국빈급 만찬이 아니고선 공개조차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연설대에 오른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의 첫 외국 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 친선의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이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이 항상 머물렀던 갸오이타의 18호각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아버지 김정일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비행기 대신 1호 열차를 타고 온 점, 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성사된 점, 그리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을 찾은 것도 아버지와 유사한 행보를 밟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연구사들이 최첨단 과학연구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방중 마지막 날 시 주석은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과거 김일성과 덩샤오핑이 만찬을 한 장소로 김 위원장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이틀간 두 차례의 식사와 회담을 함께 한 건 국빈 방문이라고 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오찬 후 귀국길에 오르는 김 위원장 부부에 직접 손을 흔들며 배웅까지 했습니다. 자, 시 주석이 이렇게 깍듯한 예우를 보인 건 최근 소홀해진 북중 혈맹을 되살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친선은 피로 맺어진 인연이고 이를 계승하는 건 쌍방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선대 수령의 뜻을 받들어 북중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얻고 중국은 차이나 패싱 우려를 일축할 수 있는 이른바 윈윈 회담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것 같습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고 평화 대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원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 조치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미가 북미 평화 수교 또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진전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앞서 북중의 전략적 소통을 거론한 것도 중국을 같은 편으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결과적으로 한반도 대화를 둘러싼 구도는 남북미 삼국지에서 중국까지 끼어든 사자 구도로 변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미중 간 파워게임을 비핵화 협상에 이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방중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온 건 제재 덕분이라면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And we've often said that China can do a lot more to crack down and adhere to tho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adhering to some of those sanctions. So we hope that China will not skirt those.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북중회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일은 북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중국 양재츠 국무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해서 모레 문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북중회담 결과 공유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한중 간 협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김정은 한미 단계적 조치 취하면 비핵화 해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확실시된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는데 뭐 최종적인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얘기는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중국 정부가 확인을 해주면서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제 외신을 제가 쭉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미국의 강경파 기용에 따른 카운터 펀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많은데 아무튼 뭐 허를 찌르는 방중이었다라는 점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뭐 전반적인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도 많았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어요. 사실 뭐 거의 김정은으로 짐작은 했었지만 김정은이냐 뭐 김여정이냐를 놓고 의견이 뭐 분분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당시 어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누가 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대북 정보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일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뭐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중국 정부가 사전 통보를 해준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통보 시점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25일 김정은 위원장 방중 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방중 기간에 도중에 통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한중 간 협력의 밀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당초 양재츠 국무위원이 22일에 방한하기로 했다가 29일로 일정을 바꿨는데 이때 귀뜸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중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도 뭐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양재츠 국무위원이 북중 정상회담에도 동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방한을 해서 문 대통령에게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전 통보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양재츠가 지난번에 방북 특사 결과를 설명하러 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개별 면담 자리도 가졌던 만큼 두 사람 간의 이 한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요. 중국이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중 일정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일찍 우리 정부에 알려줬을 가능성은 뭐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는 높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쨌든 양재츠 국무위원이 내일 오는 거죠, 신반장? 네, 내일 시진핑 주석의 그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을 하는데요. 우선 정의용 실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고 문 대통령 접견은 금요일에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윤영찬 수석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양재츠 국무위원회 방한 중에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한중 간의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뭐 북중 관계가 뭐 그동안 많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전격 방중하기에는 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때문에요. 더더욱 이제 김여정 부부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이 좀 나왔었고 또 뭐 임신 7개월이니까 뭐 특별 열차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아무튼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철통 보안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네. 측면이 많았어요. 뭐 시내를 완전히 통제한 거는 물론이고요. 뭐 글쎄요. 사이드카도 등장하고 맞아요. 뭐 앰뷸런스까지 등장을 하고요. 제가 어제 중국 SNS에서 이 암암리의 이 방중 소식이 먼저 퍼졌는데 어느 순간 다 삭제가 됐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검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했었잖아요. 뭐 열차 목격담은 물론이고 그 북한의 중국어인 차오센 그리고 김정은을 좀 비하해서 지칭하는 찐쌈팡이라는 모든 표현이 다 삭제가 됐었는데 이 찐쌈빵이라는 표현이 좀 비하적인 표현이긴 한데 뚱보라는 표현이에요. 네. 3대 뚱보라는 표현인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걸 풀어가지고 뚱보를 3번 나눠서 뚱보 이렇게 해서도 쳤는데 이것까지도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중국이 뭐 끝까지 통제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뭐 사실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공개는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상당히 이른 시간에 확인을 해서 그 공개를 한 것은 그 중국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널리 알려지는 데 대해서 뭔가 좀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이번 북중 회담의 목적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한반도 비핵화 논의 두 가지네. 예.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북중 관계 개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선대의 유훈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양 반장이 얘기했던 그 유훈 있잖아요. 그 선대의 유훈 발언은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런 네,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아까도 제가 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국제사회, 특히 뭐 중국 정상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건 의미가 남다르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했고 평화적인 대화를 제의했다. 미국과의 대화를 원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다라면서 한국과 미국,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단계적 조치는 앞서 언급했던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체제 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지원, 후방 지원을 요청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중 관계 회복도 중요한 의제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내 첫 외국 방문이 중국 수도인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북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나갈 숭고한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진핑 주석도 북중 혈맹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져 중대한 의미가 있다. 북중 친선 관계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방중은요,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정의상, 도의상 시 주석을 직접 만나서 통보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북중 관계 회복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한 건데 이 북중 관계를 회복해서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의 지지를 받고 또 대북 제재 완화 및 향후 대규모의 경제 지원까지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한반도 대화 국면뿐만이 아니라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무역 전쟁 갈등도 심각한데요. 일단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차이나 패싱 우려를 일축하고 또 대화 국면에서 일정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아침에는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가 나와서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북한이 또 입장을 내놨군요. 연설문이 전체가 공개가 됐는데요. 아하. 네, 먼저 방문 제의를 네. 회의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하, 이런 그렇군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양국의 이해관계는 뭐 맞아떨어진 거니까요. 뭐 누가 초청을 먼저 했든 그런 상황이고 그 뭐 재팬 패싱 현상이 지금 뚜렷하잖아요. 지금 아베 총리의 뭐 지금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데 아무튼 지금 남북 미중 이 4개국의 전략 싸움이 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됐고요. 참 그리고 이번에 김 위원장하고요. 그 이설주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네, 이설주도 국제 무대에 이제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영상이 나올 텐데요. 정장 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 이설주입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또 펑리 위안 여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저렇게 찍고 있고요. 또 국빈관에서 마련된 오찬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설주는 지난번 우리 특사단 방북 만찬 때도 김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했죠. 보통 국가 수반 부부가 함께 외국 순방을 떠나거나 외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외교 방식을 따르면서
북한은 정상 국가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일각에서는 이설주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동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회담에는 북중 실세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용해, 박광호, 이수용, 김영철 등 노동당 간부를 비롯해서 이용호 외무상까지 수행단에 포함이 됐는데 특히 최용해는 향후 북중 관계를 이끌 당 2인자로 또 군 총정치국장 재임 시기 때인 2013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북중 간 경제 교역을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 그리고 시 주석 책사격인 왕우닝 상무위원을 비롯해 사실상 서열 2위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 청와대 관계자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뭐 미국 워싱턴에 있으면서도 이제 외교 문제들 많이 좀 뉴스를 봤는데 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고요. 뭐 러시아가 뭐 재팬 패싱 그렇다 치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또 접촉할 가능성 그것도 또 배제할 수 없네요. 그렇죠? 어때요, 최 반장? 오늘 예술단 관련해서는 뭐 소식이 특별히 들어온 건 없나요? 예. 사실은 우리 양 반장이 아, 그래요? 준비했다고 미안해요. 그건 또 제가 네. 또 전문입니다. 최종혁 패싱 합시다. 또 네. 가무에 또 네. 일가견이 있어서 됐어요. 너무 뭐 말이 일단- 많아요. 양 반장이 그냥 얘기해요. 예, 뭐 예술단 관련한 속보는 아니고요. 뭐 좀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뭐 신혜원 반장이 북한 대학생 애창곡 1위가 그 가수 백지영 씨 총 맞은 것처럼 네.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최근 탈북민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가요 1위에 안재욱 씨의 그 친구가 뽑혔다고 합니다. 친구요? 예, 예. 어떤 노래지? 하여튼 뭐 친구.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 2위가 최진 씨의 그 사랑의 미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그렇죠. 좋아했던 노래 옛날에. 그렇죠. 예. 예, 3위가 그리고 부장이 퇴근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퇴근 아니라니까요. 저 현역이라니까요. 왜 자꾸 왜 그래요? 가짜 뉴스를 전파시켜요? 뭐가 됐든 어. 예. 네. 그렇다네요. 제가 그 3년을 근무했는데 왜 그래요? 자, 어쨌든 내일도 바쁩니다. 내일 양재측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양재측 국무위원이 오고요. 그 뭐 북중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또 아주 속 깊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또 내일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아주 실무적인 상당히 중요한 또 현안을 결정할 거고 또 날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내일 신반장이 좀 챙겨야 될 게 많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김정은 한미 단계적 조치하면 비핵화 해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검찰이 오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고 오후에도 최순실과 함께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첫 보고 시각, 대통령의 지시 등 박근혜 청와대가 밝혔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4년 만에 드러난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그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각의 동물 인간이 과거를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기억의 장치로 감각을 끄집어냅니다.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입에 넣는 순간 어렸을 적 기억을 되찾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망각의 대상이 아닌 감각으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예외였을까요? 숱한 기회가 있었지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제출한 답변서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 인터넷 방송에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지만 동정심의 호소뿐이었습니다. 품격 떨어지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 4년 만에 세월호 참사의 잃어버린 7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침실 앞에서 술차례 부른 안봉근 전 비서관의 목소리를 듣고 10시 20분쯤 밖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다시 침실로 들어가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5분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찾아옵니다. 늘 그랬듯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 씨를 데리고 들어왔고 두 사람은 관저에서 TV를 통해 세월호 참사 보도를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추 전 행정관은 당일 최순실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었죠. 4월 16일은 워낙 위중하고 좀 특별한 날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헤어하고 미용 빼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없었다고 한 건 윤 전 추 전 행정관 입장에선 최순실 씨는 외부인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인이었던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각이 무단으로 수정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오전 9시 30분이었던 첫 보고 시간이 10시로 조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정반대였습니다. 20분을 당긴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건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10시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조타실에서 발견된 시계는 오전 10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학생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10시 17분이었죠. 당시 청와대 역시 10시 17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봤습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해 시계조차 멈춘 뒤인 10시 20분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게 됩니다. 결국 당시 청와대가 골든타임 전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꾸미기 위해서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중대본을 방문하기까지의 미스테리도 당초 7시간의 의혹에서 7시간 30분의 의혹이 됐다가 결국 6시간 40분으로 바뀐 셈입니다. 20-30분 시간이 바뀌긴 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막 걱정하면서 해경한테 챙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계속 여러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뭐 일 볼 거는 보고 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갖고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하지만 최 씨가 오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사 소식을 접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건 최순실이 오고 나서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등 5명의 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중대본 방문이 결정이 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달 동안 열리지 않던 수석 비서관 회의가 최순실 씨의 말 한마디에 열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것도 최순실 씨였다면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정호선 전 비서관은 윤 전 추 전 행정관에게 미용사 자매를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윤 전 행정관은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오라고 요청을 했고 화장과 머리 손질이 끝난 뒤 관저를 출발해 5시 15분 중대본에 도착을 한 겁니다. 때마침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이 됐습니다. 99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3.3대 1이었는데요. 525명이 몰려 7.1대1을 기록했던 첫 재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다음 달 6일 선고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최순실과 있었다입니다. 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가 내놨던 해명은 사실상 모두 거짓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최 반장이 정리는 잘 했어요. 자, 일단 참사 당일 보고 시각 조작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최초 보고 시각이
오전 10시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시 19분에서 20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이 상황 보고서 일부를 작성을 했고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2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죠. 예. 그때는 골든타임 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황병이 보고서를 들고 관저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한 게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로 확인이 된 겁니다. 상황병은 관저 근무 경호관을 통해서 내실 근무자인 김모 씨에게 보고서를 전달을 했고요. 김 씨는 별도의 구두 전달 없이 박 전 대통령 침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시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으니까 뭐 급박한 상황이라는 판단은 했겠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침실 앞에 있는 탁자에 그 보고서를 올려놨다는 시각이 한 10시 20분쯤 되는데 탁자 위에 그걸 올려놨는데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전화 통화를 못한 김장수 전 실장이 문고리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대통령한테 이게 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그러니까 김장수 전 실장은 대통령하고 직보도 못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자, 관저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일단 전화는 했다니까요. 예, 직접 예. 전화 시도는 했으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그렇죠. 아무튼 네네. 그래서 이제 관저로 간 안봉근 전 비서관 내실로 일단 들어가서 침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뭐 여러 차례 불렀답니다. 안전비서관이요. 그렇죠. 뭐 네. 노크도 하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밖으로 나왔고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보고하니까 그래요? 라고 반문을 한 뒤에 다시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10시 22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그때 내렸다는 거죠. 그날 평일 아니에요? 평일이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죠. 평일이었는데 아무튼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 큰 소리로 불러서 그 박 전 대통령이 침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침실로 들어갔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시 20분쯤 첫 사고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왜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고 뭐 지금은 침실로까지 드러났지만 뭐 국가안보실이 신속하게 보고를 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골든타임이라고 인식을 했던 시간이 오전 10시 17분입니다.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시간이 10시 17분이기 때문이었는데 결국은 골든타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김규현 당시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신인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2014년 6월 말쯤에 국회 보고서와 답변서, 상황 일지 등에 마치 박 전 대통령이 10시에 최초로 보고를 받아 사고 내용을 인지한 것처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전 센터장은 실무자들에게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이 10시로 기재된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딱 주면서 관련 문서에 기재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래서 실무자들은 국회의원 서면 질의서 등에 10시라고 허위로 기재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따르면요. 최초 보고 시간뿐 아니고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내놓은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한 그 해명 무슨 홈페이지에 그 코너도 하나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대부분이 이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고 수습에 대해서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10시 15분에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인명 구조를 지시를 했고 10시 22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10시 15분 통화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이 2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두로 전달한 뒤에 10시 22분에 첫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은 실시간으로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시시각각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1번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당 상황 보고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을 했고 오후와 저녁 시간대 각각 한 번씩 일괄적으로 출력을 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참사 당일 외부인들이 청와대에 출입했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윤 전 추 전 행정관은
간호장교 그리고 미용사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맞아요. 아까 얘기를. 그 탄핵 심판 때 했던 것도 예. 재판장이 틀어줬잖아요. 예, 그렇게 위증이네요, 위증. 그렇죠. 예. 하지만 역시 당일 오후 최순실 씨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후 2시 15분쯤에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하는 그 승합차를 타고 뭐 프리패스해서 그냥 검색 절차 없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조치 별다른 게 내려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렇게 모여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회의를 그때 열었고 이 자리에서 중대본을 찾아가자라는 방침이 결정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결정됐을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최순실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난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게 오후 5시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 15분이라고 그랬죠. 오후 2시 15분부터 회의를 했다면은 한 3시간가량이 걸린 건데 결국은 그 머리 다듬고 이런 데 시간이 꽤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화장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그 정송주, 정매주 자매를 청와대로 부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청와대로 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후에 준비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33분쯤에서야 관저를 출발해서 5시 15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유명한 발언이 나왔죠.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런 말을 해서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보고 시간 또 뭐 지시했다는 부분도 다 이제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제 검찰이 밝혀냈는데 국가위기관리 그 무슨 지침이죠? 기본 지침을 무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죠. 네, 국가 위기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라는 대통령 훈령을 삭제하고 안전행정부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이 지침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 전 차장, 신 전 센터장은 수정 작업이 늦어져서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언론 등을 통해서 비판을 받게 되겠죠.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수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걸 김관진 전 실장에게 보고를 한 뒤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앞서 보고 시간 조작에 관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임의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김규현 전 1차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인데 아, 그래요?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 해외 도피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현역 군인인 이 신인호 센터장은 군 검찰로 이송을 했습니다. 네,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겠네요. 네, 김규현 전 차장이 외교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네. 자, 세월호 7시간 의혹, 그동안 특검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못한 사안인데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예, 일단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이후에요. 총 63명의 참고인을 110회에 걸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김관진, 김장수, 신인호 이런 피의자들에다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조윤선, 정호성, 이재망 이런 비서관들,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전반적으로 다 진행이 됐다는 거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는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박 전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 때 냈던 의견서로 가름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일단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 국가 존재 이유를 생각하는 계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한 내용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세월호 7시간 수사 내용이 워낙 중대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많이 다뤘는데 사실은 이것도 또 큰 뉴스예요. 근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얘기는 못 하겠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또 빼놓을 수 없었던 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이잖아요. 오늘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서 수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결정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또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서 강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 TF 운영, 국정화 반대학자 학술연구 지원 배제 등의 다수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조사위는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또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그 30년형이 구형된 국정농단 사건이 있고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또 별도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필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 2006년인가요? 2006년으로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 연도는 확실하지 않고요.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는데 그 추석 때 격려비로 사용을 했고 본인이 이제 특수활동비를 조직적으로 활용한 그런 사실은 없다는 점을 좀 분명히 했고 또 재판 거부가 아니다, 정치 투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세월호 보고 지시 시간 모두 조작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3주간 진실게임이 이어졌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결국 전 의원의 사실관계 인정. 일단은 성추행 사실 인정은 아니지만요. 사실관계 인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씨가 증거문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직후 정 전 의원이 사실관계를 일부 자기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왔던 셈이 됐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프레시안에 걸었던 소송 취하했습니다. 자, 문제의 그날 2011년 12월 23일 오후 5시 이후에 여의도 호텔에 있었다는 그 피해자 A씨의 사진 증거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을 기망한 모습이 됐습니다. 또 언론을 향해서 그동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다며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기극의 장본인은 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오전 정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피해자 A씨가 특정해놓은 그 시간대,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에 오후 6시 43분 그 여의도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을 자신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호텔에 절대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인정한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전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을 제 눈으로 확인한 이상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도 기억은 안 난다. 하지만 증거가 나온 이상 인정한다. 죄송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입장으로는 성난 여론을 달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기억이 안 난다는 말, 기억이 없다는 말 뒤집어 보면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대중을 기망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둘째, 난 아직도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카드 내역이 호텔 커피숍에 같이 있었던 건 증명하겠지만 성추행 여부는 증명하지 않으니 말이죠. 자,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정오쯤에 SNS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정계 은퇴를 알리는 얘기였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습니다.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0년 동안의 겨울을 뚫고 찾아온 짧은 봄날이었지만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피해자 A 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설령 성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지난 3주간 정 전 의원 때문에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하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미친개 논평 소식입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논평했던 장제원 대변인 경찰에 사과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치신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경찰을 사랑합니다. 경찰의 인권과 권익 향상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물론 완전히 백기를 든 건 아닙니다. 또 이어집니다. 저의 논평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평이 아니라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 경찰을 명시한 논평이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황운하 울산청장에 대한 비판은 거두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제원 대변인 정말 어지간한 일로는 사과를 하지 않는 정치인인데 이렇게 고개를 숙인 이유 왜였을까요? 역시 이 사과문 안에 단서로 추정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후보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경찰가족 14만, 퇴직 경찰 모임인 재양경우회 소속 회원 150만, 지방선거가 코앞이고 당장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이 문제의 논평으로 표 잃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무하니 장 의원도 별 수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당 후보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 문장 굳이 사과문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선거용 사과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 말이죠. 또 문제의 논평은 이 국회 기자실에서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고서 사과는 또 이렇게 SNS에 그것도 밤 11시에 툭 올려놓는 게 영 이게 좀 모양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경찰 반발 이 사과 이후에도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재양 경우에 오늘 조간신문에 광고를 내고요. 장제원 의원 반드시 사과하라, 제대로 사과하라 요구했는가 하면 전현직 경찰 모임 9개 단체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변인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 안팎에서는 이 문제의 본질, 장제원 대변인을 넘어서 홍준표 대표에게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6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요즘 장 대변인 워딩이 너무 거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홍 대표는 앞에서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지원해야지 점잖지 못하느니 하는 말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타박을 했다니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소식. 자, 그동안은 이제 말의 공방이었잖아요. 사진은 양쪽이다.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사진을 공개를 한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카드 내역서가 공개되면서 사실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나온 셈이죠.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그동안 호텔에 간 적이 아예 없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서가 나왔다는 거는 상황을 반전시킬 그런 증거였던 건 분명하고, 그런데 지난 3주 동안의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여러 가지 주장에 뭔가 좀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뒤늦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해 당사자인 A씨, 그 피해를 주장하는 A씨와 예측근 민국파를 고소하지 않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를 했던 점이죠. 그리고 그날 행적을 이 분단위로 촬영했다는 780장의 사진을 확보했다면서도 정작 언론에 공개한 건 달랑 사진 한 장이었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모 방송에 사진을 넘겨서 공개가 되긴 했지만 해당 방송에서도 행적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민구파와 논란이 됐던 시간대 사진만 공개하면서 알리바이를 입증했던 점,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대목입니다. 때문에 지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그 방송도 가해자를 두둔했다면서 네티즌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블랙하우스인가 그렇죠, 제목이 그 프로그램이요.
제작진들은 중립적으로 방송했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는데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뭐 거짓을 얘기한 셈이 됐기 때문에 여론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340여 개 여성,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요. 정 전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들은 특히 정 전 의원이 A씨의 증언에 대해서 정치 공작, 고작 입술을 스친 것 정도로 유망한 정치인을 망쳐놨다는 등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폄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금 얘기한 블랙하우스에 대해서도 공중파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성폭력 가해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던 이 김어준 그 동조 세력은 죗값을 치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 뭐죠? 그 낙곰수잖아요. 그 낙곰수 멤버였잖아요. 그 김용민 씨도 입장을 내놨던데 맞죠? 네, 김용민 씨 지금 그 S본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거기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이 죄송합니다. 네. 정 전 의원이 여의도에 간 사실이 없다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확신한 점, 그래서 무책임한 의혹을 생성해 정 전 의원을 성추행범으로 엮으려 혈안이 된 언론에 대해 질타를 한 점을 이제 와서 이야기해봐야 지금 국면에서 누구에게 설득이 되겠느냐. 제 글로 인해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사과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 전 의원과 함께 도를 맡겠다. 정 전 의원에게 결과적으로 기운 글을 쓸 때 이미 각오한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일단 그 아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 거죠? 예, 네. 뭐 그래요? 별다른 게 없었죠. 그럼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피해자 A씨, 뭐 이제는 피해자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니까요. 예. 일단 그냥 A 씨로 합시다. 예. 네. 아무튼 그 사과를 원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회견에서도 사과를 해달라, 사과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과는 오늘 이제 정계 은퇴를 하는 마당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인 거죠. 왜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순간 뭐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만큼 정 전 의원 입장에선 그건 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폭로가 처음 나왔을 때 본인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깨끗하게 또 서울시장 출마를 접고 자숙의 기간을 가졌더라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정치적인 재기의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그걸 좀 영영 놓친 게 안타깝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힌 걸 보니까요. 카드 사용 내역은 그 저희만 입수했다. 하지만 그 불리한 증거지만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판단에 공개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그동안 그 호텔에 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어제 갑자기 카드 내역서를 찾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본인들만 입수했는데 공개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의 ABC잖아요. 카드 내역부터 뒤지는 것은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다스 관련해서도요.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쨌든 뭐 정치인 정봉주는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이 9년 만에 다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재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2007년 사건 발생 당시에 검찰이 장 씨 소속사 대표 등 2명만 재판에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투 운동을 의식해서였는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다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었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지만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중견기업 오너와 그 자제들이 장 씨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파악이 됐지만 이들이 출석을 거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사람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잖아요. 그 2007년이죠. 2007년에 그때 이제 장자연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죠? 그 장자연 편지에 보면은 그 조선 방 사장에게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좀 됐던 건데 그 방용훈 그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관련한 보도가 어제 KBS인가요? 많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어제 먼저 K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장자연 씨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한 결과 그 안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식사 자리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재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그 장자연 문건에 기록됐던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방상훈 사장을 추정하고 조사를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해 장자연 씨와 관계인들이 다른 사람을 방상훈 사장으로 착각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 방 사장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재했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네, 저도 어제 그 보도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그 모임을 주재했다는 사실을 그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KBS 측에 밝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스포츠조선의 A 사장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용훈 사장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밥만 먹었다고 언론사 사주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언론사 사주 일가를 조사하는 데 대한 이런저런 부담을 토로한 것이죠. 당시 검찰 관계자 역시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 비중이 작았던 것 같다면서 수사가 미진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겁니다. 네, 방용훈 사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일단 뭐 고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의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 차남이죠. 그런데 좀 사생활 문제에서 구설에 자주 올랐더라고요. 2016년 9월 부인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 유서에 남편이 폭행, 감금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장모의 편지가 공개가 되는데 딸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다 이런 내용까지 또 나옵니다. 또 숨진 아내 언니 그러니까 처형 집에 이렇게 무단 침입을 해서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또 그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네. 자, 일단 장모의 편지는 저희가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주장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루진 못했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려서요.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이제 대기 중이에요. 이제 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될 거고요. 기각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구속 여부는 이제 오늘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다시 좀 해볼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봉주 자숙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홍 대표의 영입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터져나온 당내 불만이 차출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문제로 내용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상황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있었던 해프닝부터 짚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오후 2시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른미래당 쪽에 확인을 했더니 결국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런 말이 도는 데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취재를 해봤더니 4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출마 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상 출마 결심은 굳힌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앞서 장진영 전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죠. 안 위원장이 만약에 다음 주 중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당장 누구와 맞붙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선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상대가 되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서울시장 후보가 오리무중입니다.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죠. 홍정욱 전 의원은 검토 단계에서 무산이 됐지만 홍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을 유력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우리 당에 입당 아직 안 했나? 좀 있으면 하겠지.
자, 그런데 홍 대표의 기대와는 달리 오세훈 전 시장 역시 불출마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마련한 회심의 카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었지만 또 무산이 됐고 김병준 카드 역시 사실상 불발이 됐습니다. 자, 수세에 몰린 홍 대표는 오늘 서울과 경남은 최적의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오히려 홍 대표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목소리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꺼냈던 중진 의원 한 분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장의 시선 분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정치권의 시선을 분석하는 리포트 정반장의 시선 분리 시작을 하죠. 오늘은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중진 의원 모임 했을 때요. 의원님이 제일 직접적으로 홍준표 대표 서울시장 나가는 결기를 보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서울시장 선거도 정말로 천하의 인재를 못 구하면 본인이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줄 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실제로 사람이 없으면 대표라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후보자를 못 구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갖고 있는 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냈다. 예.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할 것이냐.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둡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밝은 기상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미세먼지가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네, 떠났던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책임이 좀 있다고 보시죠? 그거나지로 당 대표나 당이 좀 품격 있는 언행을 좀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요새는 제가 지역구를 다니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만나봐도 요새 좀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홍 대표는 그런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출마 요구까지 나오니까 결국에는 당권을 뺏기 위해서 대책을 짜는 거다. 제가 지금 당권을 노리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서 무슨 당권 논의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유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제가 무슨 홍 대표 개인을 탓하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 대표로부터 돌아온 것은 연탄가스. 지난번에 바퀴벌레는 연탄가스에 죽나? 그것도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팩트 체크했어요. 네.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 연탄가스가 오시면 우리 충청도 제가 있는 청주까지 연탄가스 냄새가 난다고 그랬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단문 단답입니다. 정우택에게 홍준표란? 절친한 친구지만 정치적으로는 올바르게 가기를 충고하는 충고자와 좋은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조차 찾지 못하면서 홍준표 대표는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나한테 왜 이래 이러지 마 힘들잖아 결국 또 버릴 거잖아 흔들지 마 떨리잖아 결국 난 또 무너지잖아. 네, 프리뮤지션의 나한테 왜 이래입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진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초선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홍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다만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홍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게 일부 중진들의 우려 섞인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서울시장 차출론 시끌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저희가 앞서 다뤘던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요. 연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네, 제가 아까 2007년 사건 발생 당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네네.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접대 의혹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은 2007년 이후인데 고 장자연 씨가 편지를 남기고 사망 또 이후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9년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 사건이 발생했던 때는 2007년, 그죠? 그다음에 2009년은 이제 사망 사건이 벌어졌던 이제 해당 연도고요. 자, 그걸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최 반장,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안철수
그 위원장이죠. 인재 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아침부터 돌았잖아요. 네. 이제 오보네요, 오보. 네, 저도 그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오늘 오전 일부 언론이 온라인 기사로 오후 2시에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당내에서 출마 결심은 굳혔고 선언도 임박했다는 말이 꾸준하게 돌았는데 그런 와중에 잘못 확인된 정보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 반장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그 4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인데 뭐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한 예측으로 제가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 반장도 말했지만 출마 선언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문제는 과연 유승민 대표도 동반 등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유 대표는 경기지사나 대구시장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죠. 하지만 오늘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00여 명이 안철수, 유승민 동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주로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이 성명서에 동참을 했는데 바른정당 출신들이 반발하게 되면 이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미래당 상황도 좀 그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당내 갈등이 좀 문제라면서요. 네, 역시 인물난 때문인데요. 지방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사면 초과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 홍정욱, 오세훈, 이석연, 김병중 등등 홍 대표가 염두에 뒀던 후보들이 전부 고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선 홍 대표가 직접 출마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홍 대표는 당권을 노린 계략이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진들뿐만 아니라 일부 초선들까지도 홍 대표가 직접 출마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홍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쓸만한 서울시장 카드는 다 쓴 것 아니냐라는 분석에 이미 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 대표는 직접 출마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반홍 중진들의 비협조가 지방선거 전선을 막는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다. 서울과 경남은 당내외 인사들을 망라해 최적의 후보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어제 그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미 내놨는데 엉뚱한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도 회동은 없었는데 각자 당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도 진정하게 이 협상에 임하고자 하면은 민주당 자체 안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심부름센터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놓으라는 생트집까지 부리면서 여전히 개헌 성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 입장을 조문하여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당안을 내놓았으니 이제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때입니다. 자, 정 반장. 그리고 이제 평화당과 정의당 간의 공동교섭단체 논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 최종 결론을 글쎄요. 내기로 했는데요. 예.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막판에 좀 진통이 있습니다. 이 교섭단체 구성을 하려면 2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이렇게 딱 20석인데 만약에 평화당에서 누군가가 출마를 하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 교섭단체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정의당에서 출마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평화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개헌 얘기는 많이 못 해봤는데 내일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할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서울시장 차출론 시끌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미세먼지 떠난 자리, 이번엔 불청객 황사입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진은 그 나무에 붙은 그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로수 세척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나무라고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는 공기는 좀 나아졌는데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요. 오늘 밤부터는 봄의 원조 불청객이라 불리는 황사의 습격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당분간 마스크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반장 내일도 뉴스 많아요. 네. 왜 울어요? 좋아해야지. 신반장 뉴스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